11. 그녀는 석 달 동안 방에만 머물렀다. 너무 허약하고 창백해져서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들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차츰 생기를 되찾았다. 아버지와 리종 이모가 페펄성에 자리 잡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번 충격으로 그녀는 신경병을 얻었다. 조그만 소리에도 정신을 잃었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랫도록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진류행의 죽음에 관해 자세한 얘기를 결코 묻지 않았다. 뭐가 중요하겠는가? 충분히 알지 않는가? 모두가 사고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그 비밀을 마음에 묻어두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백작이 불륜 사실을 알고 무섭게 화가 나서 갑자기 찾아왔고 그날 참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녀의 마음엔 남편이 오래전에 안겨준 짧은 사랑의 기쁨, 다정하고 감미롭고 우수에 찬 기억들만 스며들었다. 그녀는 예기치 않게 남편에 대한 기억이 깨어나 순간순간 솟아치며 놀랐다. 남편은 다시 약혼 시절의 모습으로 그리고 코르시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깨어난 열정의 시기, 그녀에게 유일했던 열정의 시기에 사랑했던 모습으로 떠올랐다. 모든 결점은 축소되었고 거친 모습은 사라졌으며 다친 무덤이 차츰 멀어지면서 부정행위들도 이제는 희미해졌다. 그녀를 품에 안았던 이 남자가 죽고 나서야 그에 대해 막연하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잔느는 행복한 순간만 생각하기 위해 겪었던 고통은 용서했다. 게다가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한 달 한 달 쌓여가는 세월은 켜켜이 쌓이는 먼지처럼 그녀의 모든 기억과 고통을 망각의 먼지로 덮었다. 그녀는 아들에만 온전히 몰두했다. 아들은 그를 애워싼 세 사람의 우상이며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는 전제 군주처럼 군림했다. 그가 거느린 세 노예 사이에 일종의 질투심마저 생겨났다. 잔느는 남작이 아들을 무릎 위에 얹어 말을 태워주고 나서 아들의 입맞춤을 듬뿍 받는 걸 신경질적으로 바라보았다. 리종 이모는 모든 사람에게 늘 무시당해 왔듯이 아이에게도 무시당했고 아직 말도 잘 못하는 그 지배자에게 종종 하녀 취급을 받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자신이 구글에서 얻은 보잘것없는 어루만짐과 아이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받는 포옹을 비교하며 울었다. 아이에게 변함없는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무 사건도 없는 평온한 2년이 흘러갔다. 세 번째 겨울이 시작되자 그들은 봄까지 루앙에 가서 지내기로 결정했다. 온 가족이 옮겨갔다. 그런데 비워두었던 눅눅한 옛날 집에 도착하면서 폴이 기관지염에 걸렸고 병세가 심각해서 늑막염으로 악화될까 걱정이었다. 아연 실sek한 세 사람은 아이가 페펄의 공기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병이 낫자마자 다시 아이를 페펄로 데려왔다. 그 후론 단조롭고 평온한 세월이 이어졌다. 아이 주변에 항상 모여 때로는 아이의 방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때로는 정원에서 세 사람은 아이의 더듬거리는 말에 괴상한 표현에 몸짓에 감탄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폴레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 아이는 그 발음을 잘 발음하지 못해서 풀레는 닭을 의미합니다. 풀레라고 발음에 그칠 줄 모르는 웃음을 자아냈다. 풀레라는 애칭이 남아서 이제 모두가 다른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았다. 아이가 빨리 자랐기에 남작이 새 어머니라고 부르는 새 가족의 열성적인 일거리 중 하나는 아이의 키를 재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 실문의 대리석판에 칼로 매달 아이의 성장을 표시하는 작은 눈금을 그었다. 풀레의 눈금이라고 이름 붙인 이 눈금은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얼마 후 새로운 존재가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잔느가 오직 아들에 전념하느라 소홀히 해온 개 마사크로였다. 개는 리디빈이 주는 먹이를 먹고 마구간 앞 낡은 통에서 잠을 자며 늘 줄에 묶인 채 외롭게 지내왔다. 어느 날 폴이 개를 보더니 가서 안아보겠다고 외쳤다. 어른들은 몹시 겁을 내며 아이를 개 곁으로 데려갔다. 개는 아이를 반겼고 둘을 떼어놓으려 하자 아이가 울부짖었다. 그래서 마사크르는 줄에서 풀려나 집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개는 폴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항상 붙어 지내는 친구가 되었다. 둘은 함께 뒹굴고 양탄자 위에 나란히 누워 잤다. 그러다 곧 마사크르는 절대 안 떨어지려는 친구의 침대에서 잤다. 잔느는 이따금 벼룩 때문에 난감해했다. 리종 이모는 아이의 애정을 그렇게 큰 몫으로 차지하게 된 개를 원망했고 자신이 그토록 바란 애정을 짐승에게 도둑맞은 것처럼 느꼈다.
브리즈빌 가문이나 쿠틀리의 가문과 서로 방문하는 일은 드물어졌다. 면장과 의사만 정기적으로 찾아와 낡은 성의 고독을 깨었다. 잔느는 어미개를 죽인 일과 백작 부인과 진류양의 끔찍한 죽음이 신부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된 뒤로 그런 대리자를 곁에 둘 수 있는 신에 화가 나서 떠는 성당에 가지 않았다. 톨비악 사제는 때때로 악령이, 영원한 반항의 혼령이, 오류와 거짓의 혼령, 죄악의 혼령, 부패와 불순의 혼령이 성에 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암시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남작을 그런 식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제 그의 성당은 거의 비었다. 그가 들판을 지나가던 농부들은 쟁기질하던 손길을 멈추고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돌아보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는 주술사로 알려졌는데 그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악령을 쫓아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가 저주를 피하는 신비스러운 말을 알고 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저주는 사탄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가 암소의 소문을 손을 대면 파란 젖이 나오거나 소의 꼬리가 동그랗게 말리고 그가 알 수 없는 말을 몇 마디만 해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었다. 편협하고 광신적인 그는 악마의 출현, 악마가 가진 힘의 다양한 발현, 악마의 불가사의하고 다양한 영향력, 악마가 가진 능력, 악마가 부리는 통상적인 술수 등의 이야기가 실린 종교 서적들을 연구하는 데 열정적으로 몰두했다. 그 불가사의하고 치명적인 힘과 맞서 싸우도록 자신이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믿었기에 그는 성직자들의 교본에 적힌 구마의식 주문을 모조리 외웠다. 그는 어둠 속을 배회하는 악령을 끊임없이 느꼈다. 라틴어 문구가 매 순간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숨은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퍼졌다. 시골의 무지한 사제들인 그의 동료들은 바알세부를 신조로 삼고 이 악의 힘이 발현될 때 거행하는 의식의 세세한 처방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종교와 주술을 혼동하는 바람에 톨비악 신부를 어느 정도는 주술사처럼 간주했다. 그들은 톨비악 신부가 가졌다고 가정하는 어두움 힘과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엄격한 삶에 대해 존경심마저 품었다. 그는 잔느와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 리종 이모는 불안해하고 애석해했는데 노처녀의 심약한 마음으로는 가족들이 왜 성당에 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신심이 깊어서 고해를 했고 영성체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나 폴과 단둘이 있을 때 나지막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 아이는 그녀가 태초의 기적에 대해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따금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할머니? 그러면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폴레야, 저 위에 계시지. 그렇지만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남작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폴레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대요. 성당에 있는 게 아니래요. 아이는 리종 이모에게 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이미 말했던 것이다. 아이는 10살이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40은 된 것 같아 보였다. 아이는 튼튼하고 소란스럽고 나무에 오를 만큼 대담했지만 아는 건 별로 없었다. 공부를 지겨워해서 조금 하다가 말곤 했다. 남작이 아이를 조금 오랫동안 책 앞에 붙들어 두려고 할 때마다 잔내가 와서 말했다. 이제 그만 놀게 해주세요. 아직 어린데 지치게 하면 안 되죠. 그녀에게 아이는 언제나 6개월이나 한 달쯤 된 아기였다. 그녀는 아이가 걷고 달리고 작은 어른처럼 말한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움직이느라 덥지 않을까, 너무 먹어서 위에 탈이 난 건 아닐까, 혹은 너무 적게 먹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았다.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다. 첫 영성체 문제였다. 어느 날 아침 리즈가 잔네를 찾아와서 아이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고 첫 종교적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더 오래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갖가지 이유를 대고 무엇보다 자주 만나는 어른들의 의견을 내세워 설득했다. 아이 어머니는 당황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아직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브리즈빌 자작 부인을 만나러 갔을 때 자작 부인이 어쩌다 그녀에게 물었다. 아마도 올해 폴이 첫 영성체를 하겠군요. 불시에 질문을 받은 잔느가 대답했다. 네, 부인.
이 간단한 말이 결심하게 만들어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리즈 이모에게 아이를 교리문답 교육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한 달 동안은 모든 게 잘 흘러갔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풀레가 목이 쉬어서 돌아왔다. 이튿날에는 기침을 했다. 놀란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어보니 신부가 아이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문답 교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바람 부는 성당 문 앞에 세워두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잔느는 아이를 집에 붙들어두고 직접 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그런데 톨베악 신부는 리종이 애원해 보았지만 아이가 충분히 교육받지 않았다며 성체 배령자들 틈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화가 난 남자가 그따위 어리석은 짓거리를 화채 같은 유치한 상징을 믿지 않아도 아이는 충분히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이가 기독교인으로 길러지겠지만 성당에 충실한 가톨릭 신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성인이 되면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얼마 후 잔느는 브리즈빌 댁을 방문했지만 답방을 받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웃이 예절을 세심히 지킨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랐다. 하지만 쿠클리의 후작 부인은 그 결례의 이유를 거만하게 밝혔다. 남편의 지위, 혈통이 확실한 자기, 막대한 재산 덕에 스스로를 노르망디 귀족의 여왕처럼 여기는 후작 부인은 진짜 여왕처럼 군림했고 자유롭게 말했으며 경우에 따라 상냥하거나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기회가 날 때마다 질책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했다. 잔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 귀부인은 몇 마디 냉랭한 인사말을 건넨 다음 퉁명한 의도로 말했다. 사회는 두 계급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믿는 사람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친구이고 동등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겐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잔느는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응수했다. 그렇지만 성당에 다니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나요? 후작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요 부인. 신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 성당을 찾지요.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잔느가 기분이 상해서 말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부인. 마음 깊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는 저는 어떤 사제들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끼어들 때 더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후작 부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사제는 교회의 깃발을 드는 기수입니다 부인. 깃발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제와 맞서는 자요. 우리와 맞서는 자입니다. 잔느도 몸을 떨며 일어섰다. 부인께서는 한 파벌의 신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정직한 사람들의 신을 믿습니다. 그녀는 인사하고 나왔다. 농부들도 저들끼리 있을 때는 폴레에게 첫 영성체를 받게 하지 않는 걸 두고 잔느를 비난했다. 그들 역시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성체도 받지 않았으며 교회의 형식적 규정에 따라 부활절에만 성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이들에 관해서는 달랐다. 이 공통된 법 밖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대담함을 보고 모두가 뒷걸음질을 쳤다. 종교는 종교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지탄을 잘 느꼈고 마음속으로 그 모든 타협에 양심의 절충에 모든 걸 겁내는 그 보편적 두려움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다가 드러날 때는 온갖 근상 가면으로 치장하는 크디 큰 비겁함에 붕괴했다. 남작이 폴의 공부를 맡아서 라틴어를 가르쳤다. 어머니는 오직 한 가지 권고밖에 하지 않았다. 절대로 아이를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녀가 수시로 발 안 시리니 폴레야? 머리 안 아프니 풀레야? 라고 묻거나 선생에게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아이가 목 아프겠어요. 라며 공부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남작이 딸의 출입을 금지해서 그녀는 공부방 근처를 불안하게 배회했다. 아이는 자유로워지면 바로 내려와 엄마와 리종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그들은 이제 땅을 경작하는 일을 아주 좋아했다. 세 사람은 봄이면 묘목을 심고 씨를 뿌렸으며 싹이 돋아나고 자라도록 열성을 다했고 가지치기도 하고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곤 했다. 아이의 가장 큰 관심은 채소 재배였다. 밭, 네고랑을 맡아서 상추, 로메인, 치커리, 꽃상추, 루아얄 등 먹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잎채소를 지극한 정성으로 길렀다. 아이는 두 어머니를 날품팔이 일꾼처럼 부려가며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모종을 옮겨 심었다. 두 여자가 텃밭에 무릎을 꿇고 옷을 더럽혀가며 손가락을 땅에 꽂아 구멍을 판 뒤 모종 뿌리를 심느라 몇 시간씩 일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풀레는 자라서 15살이 되었다. 그 시의 눈금은 158cm를 가리켰다.
그러나 그는 두 여자의 치마폭과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 사이에서 억눌려 자라며 무지하고 미련했으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남작이 학교 얘기를 꺼냈다. 잔느는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리종 이모는 질급해서 어두운 구석에 틀어박혔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저 애가 많은 걸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애를 시골 사람으로 시골 신자로 키워요. 다른 많은 귀족들처럼 자기 땅을 가꾸고 살면 되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고 죽게 될 이 집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늙으면 되죠.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나요? 그러나 남작은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가 25살이 되어 너에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저는 어머니의 잘못으로 어머니의 이기적인 모성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 되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일할 능력도 없고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둡고 비천하고 죽도록 슬픈 삶을 살도록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애정이 내게 이런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애원하며 계속 울었다. 풀래, 말해보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고 원망하지 않을 거지? 그러면 다 큰 아이는 놀란 얼굴로 약속했다. 안 그래요, 엄마? 맹세하지. 그럼요, 엄마. 너는 집에 그대로 있고 싶지. 그럼요, 엄마. 그러면 남작은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잔느, 아이의 인생을 너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너에겐 없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건 범죄나 다름없는 비겁한 짓이야. 그건 너의 아이를 너의 개인의 행복에 희생시키는 거라고.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오열하며 눈물 사이로 더듬더듬 말했다. 저는 너무도 불행했어요. 참으로 불행했어요. 이제 저 아이와 평온하게 지낼 만한데 아이를 빼앗아가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이제 어떻게? 아버지는 일어나서 다가와 곁에 앉더니 딸을 끌어안았다. 나는 어쩌고? 그녀는 와락 아버지의 목을 붙들고 격렬하게 끌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푸얼이 학교에 가기를 원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지 못한 채 이번에는 풀레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새 어머니가 아이를 얼싸안고 달래며 용기를 복두뒀다. 잠자러 방으로 돌아간 그들은 모두 심장이 쥐어와 침대 속에서 울었다. 참고 있던 남작조차도. 개학 때 아이를 르하브르 중학교에 보내기로 결정되었다. 여름 내내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애지중지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는 아이와 떨어질 생각에 자주 탄식했다. 10년쯤 여행을 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이의 가방을 꾸렸다. 10월의 어느 아침 불면의 밤을 보낸 두 여자와 남작이 아이와 함께 사륜마차에 올랐고 마차는 두 마리 말이 달리는 속도로 떠났다. 그들은 이미 한 번 여행하면서 기숙사와 교실에 아이가 쓸 자리까지 골라두었다. 잔느는 리종 이모의 도움을 받아 온종일 작은 서랍장에 옷을 정리했다. 가져간 옷의 4분의 1도 장에 들어가지 않자 그녀는 장을 하나 더 얹으려고 교장을 찾아갔다. 격리 담당이 불려왔다. 격리는 그 많은 속옷과 옷까지는 한 번도 쓰이지 않고 걸리적거리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내세워 다른 옷장을 내주길 거절했다. 어머니는 애석해하며 근처 작은 호텔에 방 하나를 빌리기로 결정하고 호텔 주인에게 풀레가 요청하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직접 가져다 주라고 당부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부두를 한 바퀴 돌며 배가 떠나고 들어오는 걸 바라보았다. 침울한 저녁이 내리고 도시의 차츰 불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누구 한 사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음식 접시들이 그들 앞에 놓였다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다시 나가는 동안 그들은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들은 천천히 학교를 향해 걸었다. 크고 작은 아이들이 가족이나 하인을 대동하고 사방에서 도착했다. 많은 아이들이 울었다. 희미하게 밝혀진 넓은 운동장에서는 눈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잔느와 풀레는 오랫동안 포옹했다. 리종 이모는 얼굴을 손수건에 묶고 완전히 잊힌 채 뒷전에 남아있었다. 마음이 약해진 남작이 작별 인사를 서둘러 끝내고 딸을 잡아 끌었다. 마차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차에 올랐고 밤중에 페풀로 돌아왔다. 다음날 잔느는 저녁까지 울었다. 그 다음날엔 가벼운 무게마차에 말을 매게 하더니 르하브르로 떠났다. 풀레는 이미 이별을 받아들인 것 같아 보였다. 아이는 평생 처음으로 친구를 갖게 되었다. 면회실 의자에 앉아서도 아이는 놀고 싶어 몸을 들썩였다. 잔느는 그렇게 이틀마다 학교를 찾았고 일요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 쉬는 시간 사이사이 수업이 있는 동안에는 달리 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멀어질 기운도 용기도 없어 그녀는 그냥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교장이 그녀를 교장실로 불러 너무 자주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 당부를 개의치 않았다. 그러자 교장은 그녀가 계속해서 아들이 쉬는 시간 동안 아들이 놀지 못하게 가로막고 공부도 못하게 방해하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녀는 죄수처럼 감시당하며 폐풀에 남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보다 더 애타게 방학을 기다렸다.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공허감에 빠져 몽상하며 개 마사크르만 데리고 홀로 며칠 동안 주변을 배회하고 다녔다. 때때로 오후 내내 절벽 꼭대기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때로는 숲을 가로질러 이포로까지 내려가서 추억을 쫓아 옛 산책을 다시 하곤 했다. 처녀 시절 꿈에 취해 그곳을 거닐던 때가 참으로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볼 때마다 마치 10년 동안 아들과 헤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아들은 나날이 어른이 되어갔다. 그녀는 나날이 늙어갔다. 아버지는 그녀의 오빠 같았고 리종 이모는 25살에 시든 그대로 더 이상 늙지 않아서 그녀의 언니처럼 보였다. 풀레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 4학년을 유급했다. 3학년은 그럭저럭 통과했지만 2학년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20살이 되어서야 1학년에 해당하는 수사학급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제 그는 키 큰 금발 청년이 되었다. 벌써 구렛나룻도 무성하고 콧수염도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가 일요일마다 폐풀로 왔다. 오래전부터 성마 수업을 받았기에 말을 빌려서 2시간을 달려왔다. 아침부터 잔느는 이모와 남작과 함께 아들을 마중하러 나갔다. 남작은 점점 더 구부정해져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는 듯 뒷짐을 지고 노인처럼 걸었다. 그들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고 이따금 도랑에 앉기도 하며 말을 탄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멀리 바라보곤 했다. 풀레가 흰 지평선의 검은 점처럼 보이면 세 사람은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는 말을 질주해 태풍처럼 도착했다. 그럴 때마다 잔느와 리종은 겁에 질려 심장이 두근거렸고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노인의 열정을 드러내며 브라보라고 외치고 열광했다. 폴이 어머니보다 머리 하나가 컸지만 잔느는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해서 이렇게 물었다. 풀레야, 발 시리지 않니? 점심 식사 후 그가 담배를 피우며 현관 앞을 거닐면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외쳤다. 제발 모자 안 쓰고 나가지 마라. 코감기 걸리겠어. 아들이 밤에 말을 타고 떠나면 그녀는 불안해서 몸을 떨었다. 얘야, 절대로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조심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망할 가련한 의미를 생각하렴.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녀는 폴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친구들이 파티에 초대해서 다음날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는 편지였다. 그녀는 혹시 불행이 닥칠까 일요일 온종일 불안에 시달렸고 목요일에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르아브로로 떠났다. 잔느가 보기에 아들은 어딘지 모르게 변한 것 같았다. 활기차 보였고 훨씬 남자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은 아주 당연한 일인 양 불쑥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가 오늘 오셨으니까 다음 일요일에는 폐풀로 가지 않을게요. 또 파티를 할 거예요. 그녀는 그가 신대륙으로 떠난다고 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충격받고 숨이 막혔다. 마침내 말문이 트이자 그녀가 말했다. 오, 얘야,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아들은 웃으며 엄마를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친구들과 좀 즐길 거예요. 그럴 나이잖아요.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마차에 올라 혼자 있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마구 몰려왔다. 그녀는 아들 풀레를, 옛날의 어린 풀레를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이 다 컸으며 이제 그녀의 소유가 아니고 노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 눈에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저 수염난 건장한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옛날에 상추를 함께 심던 그 꼬마 아이라니. 석 달 동안 폴은 가끔 가족을 보러 왔고 그럴 때마다 늘 어서 빨리 떠나서 저녁 시간을 1~2시간이라도 벌려는 마음이 역력했다. 내버려 두렴. 저 아이는 이제 20살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허름한 차림의 웬 노인이 독일인 억양의 프랑스어로 자작 부인을 만나고 싶어 했다. 의례적인 인사를 한참 늘어놓고 나더니 노인은 주머니에서 더러운 지갑을 하나 꺼내며 말했다. 부인께 보여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곤 기름때가 묻은 종이 쪽지를 펼쳐 보였다. 잔느는 그걸 읽고 또 읽었고 그 유대인을 쳐다보다가 다시 읽고는 물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굽신거리며 설명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부인의 아드님이 돈이 필요했는데 부인께서 좋은 어머니시라는 걸 알았기에 채가 아드님께 돈을 처음 빌려드렸죠. 그녀는 몸이 떨렸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은 그것이 노름빚이어서 다음날 정오 전까지 지불해야 했는데 폴이 아직 성년이 아니어서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리 하지 않았기에 그가 청년에게 호의 어린 배려를 하지 않았더라면 청년의 명예가 휘태로웠을 것이라고 길게 설명했다. 잔느는 남작을 부리려 했지만 충격에 몸이 마비되어 일어설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말했다. 초인종을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는 무슨 계략이 있나 겁을 내어 망설였다. 그가 우물쭈물 말했다. 방해가 되신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아니라는 의사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기다렸다. 남작은 오자마자 즉각 상황을 이해했다. 금액은 1,500프랑이었다. 그는 1,000프랑을 주고 남자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말했다. 절대 다시 오지 말게나. 상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라졌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장 르하브르로 떠났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해보니 폴이 학교에 오지 않은 지가 한 달째였다. 교장은 잔너의 서명이 된 편지 4통을 이미 받았는데 학생이 몸이 아프다는 사실과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다. 편지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물론 모두가 가짜였다. 그들은 망년자실한 채 앉아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난감해진 교장은 그들을 경찰서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잤다. 이튿날 그들은 도시의 어느 창녀집에서 아들을 만났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페풀로 데려왔고 오는 길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잔느는 얼굴을 손수건에 묶고 울었다. 폴은 무심한 표정으로 들판만 바라보았다. 일주일 뒤 그들은 지난 석 달 동안 폴이 15,000프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권자들은 그가 곧 성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없었다. 그들은 다정하게 대해서 아이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애지중지 극진히 대했다. 봄이었다. 잔느는 겁을 냈지만 이 포로에서 배까지 한 척 빌려 아이가 마음대로 뱃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르하브르로 갈까 두려워 말은 내주지 않았다. 그는 할 일 없이 빈둥거렸고 자주 화를 냈으며 때로는 난폭하게 굴었다. 남작은 아이가 학업을 끝내지 않은 걸 걱정했다. 잔느는 헤어질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연실색에서 그 밤에 모자도 쓰지 않고 이 포로까지 내려갔다. 남자 몇이 해변에서 배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먼 바다에 작은 불이 보였다. 불이 흔들거리며 다가왔다. 폴은 타고 있지 않았다. 르하브르로 가버린 것이다. 경찰이 그를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처음에 그를 숨겨주었던 여자도 가구까지 팔고 집세를 치른 뒤 흔적 없이 사라졌다. 벳불성의 폴방에서 그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자의 편지 2통이 발견되었다. 여자는 필요한 돈을 마련했으니 영국 여행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었다. 성의 새 주민은 정신적 고통의 암울한 지옥 속에서 말없이 침울하게 지냈다. 이미 희끗희끗하던 잔너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다. 그녀는 운명이 왜 이리도 자신에게 가혹할까 천진하게 자문했다. 톨비악 신부의 편지가 한 통 왔다. 부인,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군요. 부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셨지요. 이제 그분이 당신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매춘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하늘의 이 가르침에도 눈을 뜨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부인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아마 용서하실 겁니다. 당신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주님의 미천한 종인 제가 그분이 거하시는 집의 문을 열어드리지요. 그녀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얹고 오랫도록 앉아 있었다. 어쩌면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도 몰랐다. 온갖 종교적 의심이 그녀의 의식을 찢어놓았다.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복수심과 질투심을 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테고 아무도 그를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우유부단한 이들, 불안한 이들을 교회로 내모는 비겁한 의혹이 그녀 마음에 파고들어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그녀는 남몰래 사제관으로 달려갔고
깡마른 사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사면을 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절반만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자 같은 사람이 사는 지붕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온전히 베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부인께서는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관용의 결과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틀 뒤 아들의 편지를 한 통 받았고 고통에 허덕이던 그녀는 그것을 사제가 약속한 안도의 시작으로 여겼다. 사랑하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몸 건강히 런던에 있어요. 그런데 돈이 꼭 필요해요. 우린 한 푼도 없어서 매일 먹지 못합니다. 저랑 같이 있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자는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가진 돈을 모두 썼어요. 5천 프랑이에요. 우선 그 금액을 갚아주는데 제 명예가 걸렸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세요. 저도 곧 성년이 되니 아빠 유산에서 15,000 프랑을 좀 미리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큰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온 마음을 담아 키스를 보냅니다. 할아버지와 리종 할머니께도요. 곧 엄마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들, 폴드 라마르 자자. 아들이 편지를 썼다. 엄마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니 돈을 보내줄 것이다.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엄마에게 편지를 썼지 않나. 그녀는 울면서 그 편지를 남작에게 가져갔다. 리종 이모도 불려왔다. 그들은 그에 대해 말해주는 그 편지를 한자 한자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희망의 도취 상태로 건너뛴 잔느는 폴을 옹호했다. 편지를 썼으니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조금 더 침착한 남작이 말했다. 마찬가지야. 그 애는 그 여자를 위해 우리 곁을 떠났어. 그러니 우리보다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망설이지도 않았으니까.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잔느의 심장을 관통했다. 아들을 훔쳐간 그 여자에 대한 정오심이 그녀 마음속에서 즉각 타올랐다. 가라앉힐 길 없는 야만적인 정오, 질투하는 어머니의 정오였다. 그때까지 그녀의 모든 생각은 폴을 향했다. 웬 뻔뻔한 여자가 아들이 일탈한 원인이었다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남작의 생각이 그 경쟁자를 환기했고 그 여자의 치명적인 힘을 드러내 주었다. 그녀는 그 여자와 자신 사이의 거센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아들을 다른 여자와 공유하느니 차라리 아들을 잃는 편이 낫겠다고 느꼈다. 그들은 15,000 프랑을 보냈고 5달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 후 진류행이 남긴 유산 상속의 상세한 내역을 처리하겠다며 웬 대리인이 나타났다. 잔느와 남작은 어머니의 권리인 용익권마저 포기하고 군소리 없이 청산해 주었다. 파리로 돌아온 폴은 12만 프랑을 받았다. 그즈음 그는 6달 동안 4통의 편지를 써서 강렬한 문체로 소식을 전하고 차가운 애정 표현으로 끝맺었다. 저는 일을 합니다. 정권 거래소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조만간 페플에 들르길 희망하고 있어요. 그는 연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치 그가 4페이지에 걸쳐 그 여자 얘기를 한 것 이상의 의미를 띄었다. 잔느는 그 차가운 편지 속에 무자비한 여자가 어머니들의 영원한 적인 젊은 여자가 매복에 있는 걸 느꼈다. 고독한 세 사람은 폴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했다. 아무 방법도 찾아내지 못했다. 파리로 가볼까? 그게 무슨 소용일까? 남작이 말했다. 그의 열정이 쉽게 내버려 둬야 해. 혼자가 되면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 후 그들의 삶은 애초로웠다. 잔느와 리종은 남작 몰래 함께 성당에 다녔다. 소식 없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에 찬 편지 한 통이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가엾은 엄마, 저는 끝장났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제 머리에 총을 쏘는 길밖에 없어요. 성공이 확실해 보이던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85,000 프랑의 빚을 졌어요. 그걸 갚지 않으면 불명예에다 파산까지 하게 되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끝장났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런 수치를 겪고 살아남느니 차라리 머리에 총을 쏘고 말겠어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제 구세주인 한 여자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키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엄마,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폴. 참 한심한 놈이네. 이 편지에 동봉된 서류뭉치에는 파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었다. 남작은 생각해 보겠다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르하브르로 떠났고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마련해 폴에게 보냈다. 청년은 열렬한 애정과 열광적인 고마움을 담은 편지 3통을 보냈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러 곧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지 않았다. 1년이 흘러갔다. 잔느와 남작이 폴을 찾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파리로 떠나려는 참에 그가 다시 런던에서 폴 들라마르 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선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이 왔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제게는 확실한 행운의 기회입니다. 아마 부자가 될 겁니다. 위험할 게 없어요. 앞으로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제가 다시 뵙게 될 때는 제가 이 세상에 멋지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업밖에 없습니다. 석 달 뒤 전기선 회사는 파산했고 사장은 회계장부상의 부정행위로 기소되었다. 잔느는 신경발작을 일으켰고 발작은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몸져 누웠다. 남작은 다시 르하브르로 가서 정보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업가, 소송 대리인, 집행관들을 만났고 들라마르 회사의 적자가 23만 5천 프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풀 순간 농장 2개가 큰 액수로 저당 잡혔다. 어느 날 저녁 남자는 한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절차를 해결하던 중 뇌졸중으로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말을 타고 달려온 사람이 잔느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작이 숨을 거둔 뒤였다. 그녀는 시신을 페플로 모셔왔는데 지칠 대로 지친 그녀에게 고통은 절망이라기보다는 무감각에 가까웠다. 두 여자의 절망적인 애원에도 불구하고 톨베악 신부는 시신이 성당에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 남작은 어둑해질 무렵에 장례 절차도 없이 묻혔다. 폴은 파산천상 중인 한 사람을 통해 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 그는 여전히 영국에 숨어 있었다. 너무 늦게 불행을 알게 되어 오지 못했다며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이제 엄마가 저를 궁지에서 꺼내주셨으니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곧 찾아뵐게요. 잔느는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이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68살이 된 리종 이모가 기관지염에 걸리더니 곧 폐렴으로 악화되었다. 가련한 잔느, 하나님께 너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청할게. 이 말을 웅얼거리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잔느는 묘지까지 따라가서 관이로 흙이 덮이는 걸 지켜보았다. 이대로 죽어서 더는 고통받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며 주저앉은 그녀를 웬 힘센 촌부가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데려갔다. 성으로 돌아온 잔느는 노처녀의 임종을 지키느라 닷새나 보낸 뒤라 그 낯선 시골 여자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이끄는 대로 저항 없이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피로와 고통에 짓눌려 노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깼다. 벽난로 위에서 야등이 타고 있었다. 웬 여자가 안락 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구지? 그녀는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유리잔에 떠있는 심지어의 흔들리는 불빛에 여자의 생김새를 잘 비춰보려고 침대 밖으로 몸을 기울였다. 본 적이 있는 얼굴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여자는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40에서 45살 정도 되어 보였다. 체격 좋고 혈색 좋고 어깨가 떡 벌어진 강인한 여자였다. 큼지막한 손은 의자 양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다. 잔느는 큰 불행을 겪은 뒤 열에 들던 잠을 자고 막 깨어나 아직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집요하게 여자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저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옛날에 보았을까? 최근이었을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강박적인 생각이 그녀를 뒤흔들고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잠자는 여자를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려고 가만히 일어나서 발끝으로 다가갔다. 묘지에서 그녀를 이렇게 세웠고 침대에 눕혀준 여자였다. 그건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단지 어제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알아보았다고 생각한 걸까? 그런데 왜 저 여자가 내 방에 와 있을까? 왜? 여자가 눈을 뜨더니 잔느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두 여자는 가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섰다. 낯선 여자가 웅얼거렸다. 아니, 왜 일어나 계세요? 이 시간에 안 주무시면 병나시겠어요. 얼른 다시 주무세요. 누우세요. 잔느가 물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두 팔을 벌려 남자 같은 힘으로 그녀를 안아들고 다시 침대에 눕혔다. 잔느를 조심스레 시트에 눕히면서 그의 잔느 위에 눕다시피 몸을 굽힌 채 여자는 그녀의 뺨에 머리카락에 눈에 입을 맞추면서 울음을 터뜨려 눈물로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가엾은 마님, 잔느 아가씨, 가여운 마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러자 잔느가 외쳤다. 로잘리, 너구나. 잔느는 두 팔을 벌려 로잘리의 목에 매달리며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두 여자 모두 얼싸안고 눈물을 뒤섞으며 흐느꼈고 팔을 풀지 못했다. 로잘리가 먼저 진정했다. 자, 진정하셔야 해요. 감기 들리지 말아야죠. 그녀는 이불을 끌어서 침대 가장자리를 정돈하고 베개를 옛 여주인의 머리 아래 넣어주었다. 여주인은 옛 기억들이 떠올라 몸을 떨며 연신 질식할 듯이 흐느꼈다.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가엾은 로잘리, 어떻게 돌아온 거야? 로잘리가 대답했다. 마님을 이렇게 홀로 지내시게 할 수는 없지요. 잔느가 다시 말했다. 촛불을 켜봐. 내 얼굴을 좀 보게. 침대 옆 탁자로 불을 가져오자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잔느가 손을 옛 한이에게 내밀며 웅얼거렸다. 너를 도저히 못 알아봤을 거야. 많이 변했어. 그렇지만 나만큼 변한 건 아니야. 그러자 로잘리는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젊고 아름답고 생생했는데 이제 깡마르고 시들어버린 백발의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다. 잔느 마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못 본 지가 24년이란 걸 생각해 보세요. 두 여자는 입을 다물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잔느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적어도 넌 행복했겠지? 로잘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두려워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었다. 네, 마님. 크게 불평할 정도는 아닙니다. 마님보다 행복했던 건 확실해요. 제 마음을 늘 괴롭힌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이곳에 남아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말을 하고 그녀는 불쑥 입을 다물었다. 미처 생각 없이 그 일을 건드렸다 싶어 흠칫했던 것이다. 그러나 잔느는 다정하게 말했다. 어찌겠니 얘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늘 하고 사는 건 아니잖니. 너도 혼자가 된 거지? 그리고 문득 불안감에 사로잡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혹시 다른 아이도 있어? 아니요, 마님. 그럼 그 아이, 너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어? 그 애를 대견하게 생각해? 네, 마님.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이예요. 6개월 전에 결혼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님 곁에 돌아왔으니 농장은 그 애가 맡을 겁니다. 잔느는 감격해서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러면 넌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로잘리가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마님.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걸 다 정리해 두었어요. 두 여자는 얼마가 말이 없었다. 잔느는 자신도 모르게 둘의 삶을 비교해 보았으나 이제는 운명의 불공평한 잔인함에 체념한 터라 씁쓸한 마음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너희 남편은 너한테 어땠어?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님. 게으르지도 않았고요. 재산을 모을 줄 알았죠.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잔느는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자, 다 얘기해보렴. 너의 삶을 전부 이제 내게 위안이 될 거야. 로잘리는 의자를 당겨 앉더니 자신에 대해, 자기 집에 대해, 자기 세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시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세한 세부 사실까지 들어가며 마당을 묘사하고 때로는 흘러간 좋은 시절을 떠올리는 옛날 일들을 말하며 웃고 지시하는데 길던 촌부로서 점차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다. 이젠 땅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더니 다시 조금 난처해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마님 덕이지요. 그래서 저는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세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말고요. 행여 마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잔느가 다시 말했다.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냐? 그럼요. 마님 돈이라뇨. 마님께서 제게 돈을 주시다니요? 제게도 마님만큼 돈은 있습니다. 저당 잡힌 것이며 빌린 것들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서 기한이 될 때마다 불어나는 것까지 빼면 마님께 얼마나 남는지는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지요? 아마 마님께서는 연간 수입이 1만 리브르밖에 안 남을 겁니다. 1만 리브르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른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이자를 갚지 않아 파산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화를 냈다. 애처로운 미소가 여주인의 얼굴에 어렴풋이 스치자 그녀는 격분해서 외쳤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마님. 돈이 없으면 천한 평민이 되는 거예요. 잔느가 로잘리의 두 손을 잡더니 꼭 쥐었다. 그러곤 자신을 강박적으로 사로잡고 있던 생각에 여전히 쫓기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운이 나빴어. 모든 불행이 내게 쏟아졌지. 운명이 평생 악착스레 나를 따라다녔어.
그러나 로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마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결혼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약혼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하면 안 되죠. 두 여자는 오래된 친구처럼 신세 타령을 이어갔다. 동이 트을 때도 두 여자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었다.